민비라고 하면 그 자체로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명성하고 뮤지컬 때문에. 근데 그 민비가 되게 못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못생기면 이제 당신은 이제 양악이 안 되니까 이제 화장으로 어떻게. 근데 당시 화장품이 좀 이렇게 곱게 만들려면 납을 많이 썼어요. 그냥 파운데이션에 납 성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얼굴이 파랗게 돼요. 이게 납중독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얼굴까지 파래지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 고종은 와이프가 민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워준 식모를 좋아하게 됩니다. 워낙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민비는 그걸 또 알죠. 그래서 그 질투에 눈이 멀기도 했는데 뭐 그러다가 외국에서 누가 왔는데 민비를 만났는데 그 본국에다가 이제 외교 서신을 쓰잖아요. 민비 졸라 못생겼습니다. 없습니다. 오죽하시면 외교 서신에다 그렇게 적었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못생긴 정도면 색깔도 이상해. 뭐 아무튼 뭐 그러고 있다가 어렵게 소위 말하는 아기씨를 생산해 가지고 등남을 하죠. 이제 왕자 아기를 얻었는데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얘가 다 좋은데 똥을 안 싸요. 이방에서 까보니까 똥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큰 일은 아닌데 지금 같으면 이제 그냥 외과적 수술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도 광해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식 병원 같은데 데려갔더니 그래, 똥꼬를 째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문제는 얘가 그 왕자잖아요. 조선시대다 보니까 그 예전 진맥도 왜 실로 하는데 그 칼을 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원군한테 얘기가가지고 똥꼬를 잽시다 이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긴 애가 똥을 못 싸는데라고 해서 대원군이 이제 산삼을 내리죠. 똥꼬가 막힌 애가 산삼을 먹고 바로 번개같이 죽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혀 있는데 그걸 먹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사이가 졸라 벌어집니다. 졸라 벌어지다가 결국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 화장품이던 납 때문에 기형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순종인데 다운증후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운증후군의 후두증이 있죠. 머리가 계속 커지는 거. 그래서 조선 왕조 사진 보면 순종은 다 합성이에요. 따로 잘라가지고 붙였어요. 그리고 순종은 단 한 번도 카메라를 주시하고 사진 찍은 게 없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임금이 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자기도 들 거잖아요. 자기가 엄마지만. 그래서 주변에 자기 아들보다 괜찮은 사람 다 죽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로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나라에서는 재난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순종은 마지막에 을사늑약 할 때 그 사인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뭘 했는지 나중에 알고 이틀 동안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인 할 때도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요 다 그런 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가 아들이 없는 게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운증후군 아기가 있으면 저는 그냥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아무튼 그런 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역사가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되게 닮았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어요. 예전에 왜 그때 낙공수에서 처음으로 박근혜 얘기하다가 박근혜가 발끈했던 게 신천지 이야기다. 뭐 구슬 92억 주고 구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박근혜가 처음으로 낙공수에 반응을 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기 사촌 박지만 이야기 나왔을 때 고소했고 지금 2심까지 무죄 나왔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때는 나라를 헤쳐먹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무당들한테 뭐 점을 봐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는 지금 현재 정치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할까 그거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어준이 그 얘기했잖아요. 박근혜에게 정치는 아버지의 제사다. 그리고 지금 뭐 김기춘도 나갈 때 뭐 잘 보살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독한 년은 안 보살펴도 잘 살 것 같은데 뭐 지금 정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이럴 때 외부적인 문제가 많이 커지죠. 우리나라도 구한말 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제국주의가 막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국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미 우리나라 그 죽창 들고 뛰어다닐 때 항공모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인지를 못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차라리 그때는 은이라도 보여 항공모함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금융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예전엔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하고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속국을 만들잖아요. 점령을 해가지고 예전엔 그래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구한말 되면서 그 이상한 이양선 그 이상하게 생긴 배라고 이양선이잖아. 이양선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쳐라는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교역하자라고 하죠. 그게 자본주의의 태동입니다. 예전하고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완전 정복을 해버리든지 정복해서 뭐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뭐 여자는 노비로 남자는 뭐 그냥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좋은 배를 갖고 와서 하는 게 정복이 아니라 교역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지금 이케아 오픈했지 않습니까? 광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케아가 교역하자고 개항하라고 한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의 점령 방식이 세련돼지고 발달했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배당 좀 높이자 했더니 뭐 우리나라 주식 배당 뭐 절반 정도 외국인이 다 가져버리고 뭐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식민지를 왜 했겠습니까? 싸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노동력과 팔 수 있는 시장을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식민지라고 봐도 되죠. 거대 자본 아니면 그나마 버티는 게 삼성인데 삼성은 외국보다 더한 것 같고 약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자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아프간 전쟁 났을 때 아프간 전쟁은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였어요. 뭐 이상한 나무도 없는 그런 계곡에서 그 탈레반 아이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총을 메고 이상한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주둔 기지로 무슨 줄을 달아놓은 것처럼 폭탄이 떨어지는 거야. 미국은 드론이 와가지고 좌표를 불러주면 그냥 딱딱 맞추니까 이 전쟁을 할 의욕조차 적은 안 보이는 거야. 적은 안 보이는데 하늘에 자꾸 날라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굶어 죽으니 미군들은 밥은 주겠지 해가지고 투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프간 전쟁 첫 미군 사망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포로 수용소에서 나옵니다. 포로들이 일렬로 다 무장 해제해가지고 그냥 폐자면 들어 서 있는데 그럼 행정병이 와가지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미군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때려 죽입니다. 이때까지 적이 안 보였으니까. 지금이 그런 거예요. 걸프전도 그랬죠. 걸프전은 게임 같지 않습니까? 뭐 바그다드가 폭격이 터지고 있는 밑에 라이브라고 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리고 1차 세계 대전 때 놀라운 무기나 독가스. 독가스처럼 무서운 게 없죠. 아무 냄새도 아무 색깔도 없는데 사람들이 픽픽 쏟아져가지고 거품을 쏟아내고 하는 거.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 자본이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자 유치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만 하는데 그거 좀 다시 봐야 된다. 외자 유치 좋지만 국내 거 그냥 써도 되지 않느냐. 아무튼 약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자 그러면 금리가 이제 예전 금리 장사가 끝나고, 그럼 우리나라 하면 이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게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지금까지 너무 좋았죠. 부동산이 좋았던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서울 집중화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히 통일병원 나왔을 때 난리가 났죠. 그때는 정관 수술을 나라에서 강제시키고 했어요. 애새끼 그만 놓으라고. 왜냐하면 통일벼가 나오니까 통일벼가 이제 워낙 쌌거든요. 맛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정말 농사져도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위로 올라온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판자손 지고 살면서 집 하나 사는 게 얼마나 꿈이었겠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지나갈 때 보면 저도 광명북로 타고 집에 가다 보면 이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가 없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물론 지금 있으면 하우스포일 수도 있지만 하우스포들 골 때리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경우에 집 있다고 복지 혜택에서 깔끔하게 제외되죠. 네. 예전에 서초구청에서 하우스푸어들한테 쌀을 좀 주는 거 가지고 한 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 아파트가 6억이었거든요. 근데 빚이 7억이라 골치 아픈 거죠.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서울 과밀화가 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욕구, 특히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다 기억나죠. 왜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 땅이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주택 하지 말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틀렸던 겁니다. 아파트는 대형 평수가 많아가지고 주택하고 별 차이가 안 난답니다. 강남 보십시오. 18평짜리 아파트는 졸라 옛날 거잖아요. 다 막 으리으리합니다. 60평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한 면적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우리는 예전에는 그렇게 서민 아파트 때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에 빌라들 정말 많잖아요. 아파트도 아파트는 빌라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빌라죠, 사실. 주택이 제일 귀하고. 80년대 때 그 전두환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세니까 건설사들 지어서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차라리 아파트 말고 빌라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뭐 이런 뭐 정권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돈들이 부동산으로 시프트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왜? 금리가 빠지니까. 그리고 금리가 싸서 넘어간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고, 원래 오르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 그러면 집값 한번 보실까요? 집값 변동률입니다. 이게 주황색이 서울이고요, 이게 전국이에요. 75년 70몇 년도 요때. 그러니까 이제 TV조선 보시는 분들이 뭐 집값 올라가고 이게 환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1년에 140%씩 오른 적이 있다니까요. 1억 주고 사면 1년 지나면 2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변동률이거든요. 이게 0이에요. 이게 금융위기 때 밑으로 갔다가 지금 0이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창 때 저희 나이 때 보냈던 어르신들은 이때를 살았잖아요. 이때가 뭡니까? 일산 분당 나왔을 때입니다. 이 두 번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서울이 튀어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불패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뭐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 뭐 요 정도 큰 사건이 있었으면, 자, 그러면 실질 가격 보십시오. 빨간 게 서울이고 전국은 이제 어느 정도 가고 있고, 이제 서울이 전국으로 수렴되고 있죠. 지방 아파트들은 별로 안 내려갔죠.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서울이 좀 거품이 많았던 것이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건 뭐 이해를 합니다. 이제 특히 강남 아파트 값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병폐가 다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경쟁 교육도 강남 아파트 가격 때문이죠.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대안교육 이런 걸 하는 거 싫어할까요? 정책자들이. 수능이 어렵고 뭐 경쟁이 심해야, 그리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시켜야 강남이 경쟁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강남 집값은 강남이 좋아서기보다는 강남이 있어야 학군이 좋기 때문에 강남 가격을 지켜지는 겁니다. 이미 높은 가격에 더 높아지려면 경쟁을 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감이 뭐 일제고사 이런 거 폐지한다고 하면, 특목고 이런 거 폐지한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왜겠어요?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돈과 관련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핀란드식 교육을 하겠다. 뭐 그러면 강남 집값은 이제 솔직히 그거 빼놓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봐. 반포 아파트에 뭐 볼 게 있습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뭐 볼 게 있어요. 차라리 신도시 가는 게 더 깔끔하고 좋지. 거긴 또 오래돼가지고 되게 썩었잖아요. 그 상가도 학원밖에 없고 먹을 데도 없어. 뭐 애들만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차도 졸라게 막혀요. 애들 또 그 실어 날라야 되니까 옵저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커피숍에 가면 아줌마들이 또 난리를 치고 있고, 하여튼 뭐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도 비싼 이유는 뭐 학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학군이 지켜지려면 경쟁이 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분들이 뭐 이렇게 새누리 좋아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유가 있죠. 어찌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막차 타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서도 여기 산 사람이 있고 여기 산 사람이 있고, 그럼 여기 산 사람들은 더 독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재미라도 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더 꺼지고 있으니 돌아버리는 거죠. 제가 제 친구의 소개팅녀가 그거 이거 들으면 알겠구나. 아무튼 안 들 줄 알고 타워 팰리스 맞은편에 동부 센트레빌에 살았습니다. 한때는 타워 팰리스 뺨을 갈기던 아파트였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이제 큰 단지들은 이제 게이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 게이트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과 부동산 114 이런 거 총동원 해가지고 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동수가 몇 평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68평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당시에 23억 2천만 원 정도.
어. 근데 4, 5년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32억 하던 아파트였어요. 한 달에 월세를 1,700만 원씩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더라고. 그래서 놀랍죠. 23억만 해도 놀랐는데 그게 심지어 금매라고 나와 있더라고. 한때 잘 나갈 때 수능이 한때 전쟁이었을 때 2009년이었나 그때는 뭐 한 32억까지 갔더라고요.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고 있네. 뭐 이런. 거기는 근데 너무 거품이 컸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뭐 쓸데없는 지식이긴 한데 재밌어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거 뭐 이런 거 요즘 직방 이런 거 해가지고 동네 그 하고 다니는 게 천천히 가면서 어플 보면서 보고 있죠. 예, 부동산 경매할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고 앞으로 이야기하면요.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건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값을 전망하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건 없죠. 자,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부동산이 주식보다 확실하게 좋은 거 하나가 있죠. 부동산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땅이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제가 땅을 샀어요. 근데 주식은 삼성전자라고 망할 수 있잖아. 확률이 낮은 거지. 근데 집을 샀는데 뭐 집은 뭐 건물은 뭐 어떻다 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더 발행해 버릴 수 있죠. 증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이 집값이 비싸다고 강남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 다른 신도시를 만들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 아래 여기밖에 없던 이 유니크한 거는 부동산이 최고죠. 그런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장점은 뭡니까? 감가상각이 없죠. 공실도 없어요. 공실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식을 샀는데 집이 비어가지고 그건 배당을 못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 얼마 전에 누구였죠? 그 연예인 누구가 25년 전에 6억 주고 압구정에 건물 하나 샀는데 지금 얼마 됐게요? 25년 전에 6억 주고 샀습니다.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뭐 얼추 한 7, 80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썩었지만 25년 동안 땅이 있는 거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6년 전에 6억으로 삼성전자를 샀으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25년 전에 똑같은 돈으로 삼성전자를 샀다면 지금까지 사놓고 가만 뒀다면 512억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거냐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정도면 아무튼 뭐 그래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부동산의 장점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왜? 서울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의 집이 별로 모자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갔던 거고. 그리고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이제 대출을 끼기 시작하면서 쉽게 말해서 빌려서 집을 사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집값이 더 올라갔고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제 단점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사람 자체가 작죠. 확실히. 그리고 두 번째 처음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이 매덕하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실제 구매력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절반으로 줄었겠지만 실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대출 받아서 2, 30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면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일본은 가계 70%가 혼자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 필요 없는 건물이죠, 사실. 한두 명 있는데 방 4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전 68평 이런 데는요. 골 때립니다. 이 방을 뭐 할 게 없으니까 서재 만들고 뭐 의상실 만들고 하는 그 여자친구 그 방도 제가 평년도까지 구했거든요. 방이 한 5개 있고 화장실은 3개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화장실 3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풀인데 한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보면 있잖아요. 욕조에 앉아가지고 밖을 보면 싹 이제 경치가 보이는. 난 CG인 줄 알았는데 그런 아파트가 실제로 있더라고. 뭐 20억밖에 안 하니까 금매니까 빨리 가서 사실 분들 사셔도 되고. 그러니 지금은 보세요. 4인 가족이면 대가족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이면 대가족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작더라도 그 빌트인 같은 게 되게 잘 나와가지고 오피스텔도 약간 그런 추세거든요. 예전에 오피스텔은 좀 크면 되게 비쌌잖아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7.5평 이렇게 되는데 빈 공간 없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란다 없어도 물건이 싹 다 들어가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정말 그 공간이 잘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로 승부 보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 자체가 주거 환경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주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걸요. 이 깝깝한 데가 사느니. 그러니까 어중간한 아파트들 있죠. 방 한 두세 칸에 화장실 한두 개 있고 이런 데서 아이 한 명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그런 집을 굳이 그 돈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딴 데 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작은 데로 가고. 그리고 맞벌이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잠만 자잖아요. 집에서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좋게 가면 되지. 예전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고 그리고 2060년 정도 되면 서울도 지금의 일본하고 비슷해질 거라고 보는 건 당연하거든요. 일단은요. 지금 결혼 자체가 늦어요. 결혼 자체가 늦기 때문에 둘째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운이 좋아가지고 연계를 만나는 게 아니면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가지고 결혼 좀 늦게 하잖아요. 첫째나 해가지고 좀 해볼까 하면 40이에요 여자가. 40에 그 다시 출산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전에는 검사 한 6개 할 걸 한 26개씩 합니다. 노산이란 이유로. 근데 첫째가 이미 노산인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좀 여자분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둘째까지 이렇게 집에 키우잖아요. 경력 단절이 7, 8년 일어나요. 다시는 사회로 못 돌아갑니다. 7, 8년이면 개벽이잖아요, 개벽. 천지 개벽인데 어떻게 예전 직장하고 똑같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로 그냥 하나만 놓고 마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뭐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한 번에 둘을 동시에 해버리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공간적으로 별로 필요가 없다는 편의만 제공된다면 크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식구들이 막 오면은 막 잘 때도 필요하고 하는데 그 식구들 요즘 뭐 많이 옵니까? 그리고 올 식구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고향이 서울이라 설날에도 고향 가면 이제 그냥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올라오신 분들이 낳은 자식들은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경부선을 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년만 지나면 경부선은 이제 날아다닐 것 같다. 설날 때. 지금도 사실 많이 분산됐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굳이 지표까지 안 보더라도 자 여기 이건 증명되고 있죠. 생산 가능 인구하고 아파트 가격 지수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갈 수가 없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일본과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이 파란 선을 검은 선이 넘지를 못하잖아요. 왜? 건물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또 구매력 지수라는 게 쉽게 말해서 돈은 있느냐는 거죠. 돈은 있느냐. 한 명이 두세 채씩 사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전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구매력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있는 분들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은퇴하면 연금 받고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대위가 느렸던 청년들이 20, 30년짜리 이런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더라도 그 절대적인 수가 증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은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 중국이 차라리 낫죠.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올랐습니다. 제 친구가 8년 됐거든요. 아파트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8년 사이에. 근데 더 갈긴 갈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 동네와 그 안쪽 동네는 다른 나라예요. 뭐 상해나 뭐 이런 데서 있다가 뭐 열차로 1시간씩 들어가면 100년씩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수천 이런 데 가면 놀랍습니다. 황비용이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하거든요. 물가가 서울보다 더 비싸. 어떻게 보면 도미토리 이런 데 하는데 10몇만 원씩 달라 그래요. 서울보다 더 비싼 거지. 6명이서 자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도시로 유입될 사람이 없죠.
이미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이죠. 저도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이 안 되겠으니까 서울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창원이나 양산으로 가든지. 더 이상 문경세제에서 올라왔다는 분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건 어르신들이 뭐 아들 보러 올라온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주변에 뭐 다 서울이 고향이 아니냐 물어보면 다 알만한 대도시에서 왔어요. 예전처럼 막 어디 시골 어디에서 올라온 밥 팔고 소 팔아서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도시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면은 이제 그거 낙골당해 오겠지 어르신들이니까. 죽어서 오겠지. 근데 중국은 아직은 절반 가까이가 농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중국은 우리처럼 그리고 중국엔 절대 부자가 있어가지고 미분양이 터진다고 해서 할인을 안 해줘요. 아파트는 거기는 채로 사거든요. 우리처럼 한 동 분양 받는 게 아니고 한 채로 사버리기 때문에 두 채를 사면 그러니까 두 동을 사면 한 동을 공짜로 끼워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미분양 터져도 뭐 그냥 그 돈 아쉬워가지고 뭐 가격 떨어뜨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떨어뜨리면 다른 것까지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골 때리는 거예요. 미분양이 지금 중국의 미분양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면 한 채씩 받을 수 있어요. 6천만 채 정도 있거든요. 중국의 미분양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주해도 돼. 다 이주해도 한 1,000만 채 가까이 남아요. 그런데도 집값이 버티고 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은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고. 그래서 굳이 뭐 부동산을 하시겠다면 중국은 약간 겁이 나긴 하지만 아니면 미국은 좋죠. 선진국 중에 인구 늘어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겠습니까? 우리도 돈 있으면 요즘 무슨 말이에요? 뭐 박근혜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 다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이 돈만 있으면 좋다며 하면 한국에 오는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은 놀라운 게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인구를 채워주려면 한 2, 30년 걸리잖아요. 미국은 딴 데서 다 키워놓은 게 와서 알아서 잘 일하잖아. 그럴 사람들만 받잖아. 그렇잖아요. 전문직들이 여기서 이 직장 없는 사람이 미국 가는 거 봤어요? 다 뭐 치과의사, 이상,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켜지니까 그 자연 그 출산율 있죠. 2.2 정도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품이 한번 꺼져서 다시 출발했잖아요. 우리처럼 막 버팅기고 중국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탁 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웬만한 동네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집값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주가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안드로메다까지 간 거고 16,000까지 갔다가 박살나고 지금 18,000원이잖아요. 그 전보다 더 좋은 거지. 사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적당히 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론은 내수는 힘들다. 내수의 장점이 내수의 최고가 부동산이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우리가 만드는 건 뭐 어디 회사 들어가면 청약통장 가입하고 뭐 적금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든 하다가 적금 묻고 예금 묻고 적금 묻고 예금 묻고 그리고 엄마한테 한 부모 버퍼 약간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예금 받아서 살면서 집에서 약간씩 하다가 뭐 대출을 좀 받든지 하다가 이제 뭐 돌아가시면 이거 가지고 자식들이 나누고 하는 이런 단순한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고. 자,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뭔가 힘들어졌다는 느낌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다 아시는 거 이제 솔루션 얘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세를 말씀드리려면 이제 익숙한 것들을 이별해야 되는데, 자, 폼나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자산 배분이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자산 배분이 안 됐어요. 금융 자산은 예금의 몰빵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을 보면 부동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오니까 온 나라가 벌벌 떠는 거잖아요. 요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좋아질 때 올라갈 거에 비중을 늘리고, 나빠질 것 같으면 좀 안전한 쪽으로 비중을 늘리는 이 간단한 거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도 사실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생소해요.
그냥 주식하면 뭐 하나 뭐 테마주 하나 해가지고 뭐 상한가 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거 분양 잘 받아가지고 프리미엄 팔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자산 배분이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재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끽해봐야 뭐 한 몇천만 원, 한 3, 4천만 원 혹은 뭐 마이너스 뭐 2천만 원 이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게 전쟁이에요. 전략입니다. 우리의 적은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이죠. 예전에 화폐 가치가 하락을 안 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구매력이 지켜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내가 고생해서 번 월급을 어떻게든 구매력 기준으로 내가 갖춰가야 되고 심지어 그걸 또 불려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전쟁이고 전쟁이라고 봐야 되고 뭐 체스나 뭐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큰 수익은 주식에서 납니다. 주식은 이제 뭐 스톡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쿼티라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 그 휘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지금 보병이에요, 보병. 지금 미국이 IF 하는데 공수만 하지 않습니까? IF 점령하려면 지상군이 가가지고 싹쓸이를 해줘야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비행기에서 때리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수익은 주식에서 납니다. 뭐 채권 뭐 이런 데서 해가 지금 선진국 채권은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무슨 수익이 나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제외하고. 자 그러면 그리고 근데 주식하면 무섭죠. 보병은 아무 생각 없이 기관총이 앞에 있는데 뛰어나갔다가 다 그냥 도로를 갈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포병도 있어야 줘야 되고 뭐 공군에서 공습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작전을 짜잖아요. 자, 그러면 후방 부대가 있습니다. 후방에서 약간 전방에서 밀리면 후방에서 이제 소위 말해 밥도 먹고 좀 씻고 할 수 있는 게 후방 지원 부대는 ELF라고 볼 수가 있죠. 자, ELF는 크게 두 가지가 ELF 뭔지 아시나요? 어려운 말로 주가 연계 증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가입하는데 오늘 코스피가 2,000이에요. 한 달 후에 코스피가 1,900 이상이면 약정된 이자를 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1,901이든 3,000이든 상관없는 거 1,900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익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준선 뭐 이런 것들만 정해놓은 거에 따라서 약정된 이자를 주고 만약에 떨어지면 뭐 수익을 못 받든지 아니면 원금 손실도 있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종목으로 하는 게 있고 지수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종목은 뭐 예를 들어 40% 정도 날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지수로 갑니다. 흔히 많이 하는 게 미국 지수하고 한국 지수가 섞여 있는 거. 그래서 3년 안에 미국 지수가 뭐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약정된 이자를 주겠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가입해가지고 바로 반토막이 나도 돈 찍어서 다시 살려놓을 거니까 버는 길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때는 한 9% 10%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한 것들이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정말 그 해외는 겁이나 못하겠고 우리나라 주식을 넣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5년째 2천이잖아요. 이럴 때는 차라리 빼서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옆에서 자꾸 개걸음 치는 것보다 5%씩이라도 쌓아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도 예금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예금보다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 위험은 굉장히 좀 낮다. 두 가지 지수 중에 하나가 뭐 40% 이상 손실을 내야 되니까 손실 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든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제? 요거 그리고 100만 원부터 100만 원 단위니까요 애매한 금액이죠. 200만 원 뭐 이런 것들. 뭐 그리고 이제 적립식 펀드에 넣고 있는데 2년째 똑같네요. 이런 분들이 좀 인출을 해가지고 요걸 가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월요일 날 발행, 금요일 날 마감이에요. 일주일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좀 골라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제 고객들한테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신한 1723호를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상품 설명서에 한 줄 한 줄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마다 그 일주일 동안은 이제 금요일 1시까지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것들은 좀 빨리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예금에서 뭐 재미없으면 이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가끔 뭐 대우증권이 갑자기 프로모션으로 뭐 1, 2% 높은 게 나왔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뭐 그런 것들. 하다못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것도 있어요. 뭐 3개월 후에 오늘보다 코스피가 높으면 3.4%, 낮으면 3.3%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뭐 거의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도 세금은 떼기는 하는데 뭐 예금보다 나을 수 있다. 뭐 3달짜리 단기적으로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러면 공수부대가 필요한 거죠. 공수부는 이제 ETF입니다. ETF. 자, 주식을 하고 싶어요.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한 200만 원밖에 없어. 그래서 근데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갖고 못 사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좀 하긴 해야겠는데 뭐 돈이 작으니까 한 주씩만 사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주식처럼 거래하게 만든 게 ETF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코스피 지수를 마치 무슨 삼성전자 주식처럼 한 주에 얼마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고요. 요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건 더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가 1% 올라가면 2% 올라가고 1% 떨어지면 2% 떨어지면 딱 2배 나는 게 많이 하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다. 한 주에 10,000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 가지고도 100주 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괜찮은 아이입니다, 이거. 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미국 지수 ETF를 사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직접 가서 애플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가 동시에 되는 거죠. 간접 투자 펀드 같은 건 좀 되게 걸음이 느리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거고 막 걸음이 좀 느린데, 얘는 즉각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를, 단타도 가능합니다.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보다 훨씬 안전하죠. 왜? 지수니까 망할 일이 없죠. 코스피 200에 회사가 200개가 있어. 100개가 어느 날 동시에 다 망했어. 그러면은 지수는 떨어지게, 지수 없어지지 않아요. 200등부터 300등이 다시 올라오는 거니까. 한꺼번에 200개 회사가 하루아침에 같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지수는 안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수 하면은 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뭐 차트 보고 하는 거, 타이밍 잡는 거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밀 타격이 가능한 거죠. 정밀 타격. 왜 공군이냐? 멀리까지 갈 수 있죠. 내 돈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곳까지 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넓은 아이가 있어요. 별의 별걸 다 주식화 시키는 게 ETN입니다. 아직은 잘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별 쓸데없는 뭐 하다못해 뭐 요즘 주차장이 너무 장사가 잘 때 주차장에다 투자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식화해가지고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ETN이에요. 뭐 요거까지만 해도 뭐 ETN은 아직은 좀 종류가 좀 부족해서 뭐 ETF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여기서 200만, 여기서 300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볼 수 있겠죠. 200만 원 정도는 한번 레버리지로 한번 실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 누워 있을 것 같으면 이쪽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 배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도 일단 이러려면 돈을 좀 모아야 되잖아요. 매달 따박따박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변형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변형보험인데, 왜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적금의 기능을 갖고 있죠. 때 되면 나가는 거, 때 되면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얘네들하고 다르게 이 안에 펀드들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펀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미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니버셜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유입출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펀드에 100% 투자를 하다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5년째 하니까 너무 재미없다 라고 하면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여기로 보내면 되죠. 그렇다가 이제 실현이 되면 여기로 다시 와도 되고. 그러니까 CMA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항모의 성격이 좀 있어요. 이 자체에서 수익도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년에 오늘 제 친구 연락 온 건 한 19% 정도 났거든요. 그래도 나쁘지 않죠. 펀드 19%는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나쁘지 않은데, 보통은 이거는 간접 투자라 가지고 약간 그 펀드처럼 좀 느릿느릿하게 가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립금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격시킬 수 있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다시 넣었다가 또 뭐가 보이면 다시 출격시켰다가, 이게 쉽게 말해서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비상파태가 터졌어요.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일 것 같다 라고 하면 본드, 쉽게 말해서 채권으로 가는 거죠. 채권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에서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이 아이들이 나가면 죽기 때문에 참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채권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선진국 채권은 마이너스인데 그건 뭐 하겠습니까? 뭐 10년 해가지고 2, 3% 받아봐야 거기가 세금까지 떼줘 또. 그러니까 이거는 방공호. 그리고 아주 위험할 땐 여기로 도망을 가는 거죠. 참호 안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소리가 좀 잦아들면 이제 참호에서 그냥 나가면 총 맞아 죽죠. 전쟁 영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탱크잖아요. 참호와 참호를 뚫으려고. 탱크가 이하인 거죠. 그러다 탱크로 나가 길을 터주면 공군 포병에서 앞에 거를 좀 쳐주고 탱크가 공격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후발대가 뭐 부상병들이나 이런 애들 밥 좀 주고 좀 시켜준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보병을 보내가지고 싹수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체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인이 할 수 있죠. 이 아이들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저 주식 26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26만 원 가지고 26만 원 할 수 있죠. 얘는 못 하겠네.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때 이거 10주 샀거든요. 26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얘도 가능합니다. 26만 원 할 수 있죠. 26,000원 가지고도 2주 사면 되지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좀 모이면 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처음에는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큰 돈 갖고 했다가 수업료를 엄청나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에서 해가지고 수색대를 보내는 겁니다. 수색대를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면 본대가 들어가는 거죠. 전쟁하고 똑같아요. 그 사령관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본대를 그냥 수색대처럼 보내버리겠죠. 앞에 지뢰가 있는지 참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식이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격을 묶어놨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찌됐든 주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이것도 지수고 이것도 지수 연계증권이니까 주식과 관련된 아이들. 그리고 이건 이제 중립이죠. 왜? 이 안에서 주식과 채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변형연금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면 그거를 이제 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조공을 받고 싶은 게 연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아이만 갖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내게 됐을 때 이제 세금 없이 완전히 나은 거를 만들려고 하면 수익은 이쪽에서 더 나겠지만 그 수익을 이제 끝까지 연금 형태로 가져가려면 얘네들은 연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아이고. 그리고 위험할 때 참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경기 상황이 졸라게 안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주식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주식 최대한 줄이고 얘를 늘리는 거죠. 이 와중에 안전한 아이들을 뒤에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얘는 이대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돈은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여기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던 걸 이쪽으로 늘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여기 신병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지금은 얘네들이 나가면 다 죽을 거니까 여기서 훈련을 좀 시키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경기가 좀 주가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좀 경기가 안 좋을 때 좋은 지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 ETF나 ELF로 이런 식으로 후방부대에 보내는 거죠. 지금 보내면 죽을 거니까. 근데 전세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을 늘리는 거죠. 이쪽에 있던 애들을 여기다 투입시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 달릴 때냐 숨을 때냐 이 판단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한 번에 강의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럴 것 같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왜 월급을 받겠습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이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천천히 배워가셔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전략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하는데 큰 돈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도 가능하고 30만 원도 가능합니다. 100만 원도 가능하죠. 어쨌든 뭐 수익률은 퍼센트로 가는 거니까. 그럼 지금까지 그냥 예금 넣고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뭐 예금을 또 얼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볼 때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 세네 달밖에 막 1년 안에 것들만 이제 따로 떼어놓는 개념을 제외하고 그것도 사실 이쪽에다 넣어도 되죠. 어. 얘네들은 뭐 일단은 빼야 될 때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강제저축은 필요하고 나중에 뭐 그 은퇴하고 나의 그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 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항모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식도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트렌드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다음 카카오 같은 거. 요즘 최고로 뜨는 게 뭡니까? 핀테크 아니야 핀테크. 핀테크가 뭐예요? 파이낸셜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잖아요. 쉽게 말해 카카오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 우리나라가 8%라고 하십니까? 8%? 그 벤처 기업이 있는데 보통 대학생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동영상에 나왔던 애들이 돈이 없거나 등록금이 없으면 20몇 프로짜리 고리 대금을 빌려가지고 이자 때문에 말라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올려요. 왜 8%면 이자가 8%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연을 듣고 내가 50만 빌려줄게 100만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8%를 받아요. 그리고 나는 한 6% 받는 거지. 이거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지금 돈이 필요하고 어떻게 갚을 건지를 쫙 올리면 그걸 보고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하면 그 은행 예금보다 낫잖아. 6% 5% 받아도. 그 미국에서는 그거 난리 났거든요 지금. 상장하고 막 기업 엄청나게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불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 은행이 아닌데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나 돌아버린다니. 그래서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 말라 한다 되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카카오 쪽에 지금 뭐 밖에 나가면 웨이신하고 중국에서 만든 웨이신하고 그 네이버 라인이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처럼 이제 카카오톡이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은 이놈의 이모티콘 때문에 버릴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이모티콘은 세계 최강인 것 같아. 졸라 귀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둘 이유로 이런 아이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카카오톡의 그 이모티콘만으로 말 한마디 없이 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몇 바닥을 이모티콘만으로 하는데 다 무슨 말인지 알고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튼 뭐 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라인은 다 좋은데 너무 추리해요, 그죠? 기능은 좋은데 라인 캐릭터들은 뭔가 애들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잖아.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이제 휩쓸고 있는데 그 중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카카오 택시도 나오잖아요 이제. 카카오 택시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영업자는 이제 진짜 힘들어진다. 아니 이제는 뭐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버가 우리나라에서 불법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버가 뭔지는 아시죠? 뭐 개인들이 하는 택시 비슷한 것들인데 그것도 좀 많이 기존 시장을 좀 파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폰들이 나중에 지금 저도 신용카드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젠 폰으로 돈을 쓰잖아요. 카드도 꺼낼 일이 없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임할 때 그 카카오 통장은 좋아요. 꼭 현금 없어가지고 카드깡을 하신다는 분 꼭 나오지 않습니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이런 거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모티콘을 알려주시면 좋잖아.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요런 데서 지금 제일 잘하는 데가 다음이 아니라 카카오니까 어쨌든 한 회사니까 다음 카카오 같은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청기 누설을 하나 해드리면 그 주식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그런 것들 이런 회사들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좀 크게 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적금의 형태를 이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진두지휘를 받는 거죠. 지금 이 안에 펀드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만 움직일 때가 있고 여기서 출격시킬 때가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금액이 돼가지고 이제 인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진짜 없어도 될 돈은 이쪽으로 가고 그리고 중간쯤 될 때 시장이 별로 재미없대. 미국이 숨고르고 뭐 우리나라도 옆으로 길 때 뭐 이런 식으로 출격을 시키고 그러다가 뭐 그리스에서 난리가 나면 잠깐 저기 숨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5개만 있으면 됩니다. 5개. 5개만 있으면 되고. 근데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ELF만 해도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예전에 월급처럼 받는 뭐 이런 거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이 2000이에요. 코스피가 2000인데 매달 1일 날 코스피가 뭐 1900 이상이면 뭐연 1%를 주겠다. 그러면 한 달이면 0.8%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 1억을 넣으면 한 80몇만 원씩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매달 월급처럼. 그러면 그런 거를 매달 가입을 하면 매달 돌아오겠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냥 2000, 1900, 2100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숫자를 100 단위로 끊으면 끊을 때마다 ELF를 하나씩 넣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되면 이것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야바위 비슷한 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 ELF 전략 같은 것들은 실제로 당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고객 위주로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이 정도. 일단은 개념은 이렇게 갑니다. 개념은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이 안에서 펀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 사례, 제가 했던 실제 사례로 몇 개 보여드릴게요. 2011년에 드디어 이제 유럽에 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스가 이제 그때부터 배째라가 시작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제가 이게 보라색 선을 2개 그어놨죠. 이게 처음에 눈치를 챘을 때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나서 하는 말이지 어떻게 눈치를 챘냐라고 하면 유리보 OIF 스프레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스프레드는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이 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그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급한 은행은 예를 들어 콜금리가 1%라고 하더라도 2%라도 빌려서 급하게 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웃돈을 주고 돈을 빌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웃돈을 주고 있는 쪽에서는 위험하다는 뜻이겠죠. 이해가 되죠. 그리스나 이쪽에서 갑자기 웃돈을 미친 듯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라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신호가 나온 거예요. 이게 7월 21일자로 갑자기 급등합니다. 갑자기 급등해요. 이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막힐 것 같으니까 급전을 마련해야 되는 게 신호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남부 유럽들이 그 표시를 안 나서 그렇지. 이거는 돈 주고 보는 정보예요. 한 1년에 4천만 원씩 내야 되는 단말기에서 나오는 정보거든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시장은 모르고 가는 거야. 여기 갔는데 오히려 더 올라갔잖아. 일주일 정도. 근데 올라가는 게 이때 이렇게 갔다가 기울었죠. 뭐겠습니까? 파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이걸 눈치챈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는 게 갑자기 확 꺾이잖아요. 완만해지잖아요. 앞에서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파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힘이 팽팽하면 가만히 있죠. 그러다 한쪽이 이기면 확 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니나 다를까 파는 쪽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때 8월 2일 때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8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8월 4일날 떨어질 걸 어떻게 8월 2일부터 다 알고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거든요. 미국은 내부 정보가 그렇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름아름으로 막 찌라시로 돌리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발표하기 전까지는 핵심 관계자는 모르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지. 미국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연히 훈련소로 다 도망가라고 신호가 나간 거겠죠. 단체 문자 카톡으로 어플로 하면 됩니다. 물론 하루에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데는 열흘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7월 21일자 신호가 나왔는데 실제 폭락한 건 8월 2일이었으니까 그때까지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노아의 방주에 태우겠다는데 굳이 안 타겠다는 뭐 그러면 물이 좋으시면 계속 계시기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 정도 돼서 다시 이제 투입이 되면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이만큼이 다 수익이잖아요. 지수는 오히려 더 내려가 있지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내고 보고 있어요. 한번 보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안 보고는 안 데키고 운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때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또 일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벤 버냉키가 열심히 돈을 찍는다 하다가 뭐 경기가 좋아지면 안 찍을 수도 있지 뭐 한마디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든 돈 찍는다는 사람 찍는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거에 사람들이 시장은 놀란 거예요. 아, 생각보다 덜 찍을 수도 있겠구나. 왜? 그때 미국 경기가 빨리 돌아오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한 걸 모르고 그때 뭐 중국 뭐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도. 그러니까 뭐 경제신문 웬만하면 믿지 마십시오.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어서 모르니까. 그럼 이때는 이때도 보라색으로 보고 벤 버냉키가 이제 웬만하면 돈 좀 그만 찍을 것 같아서 고객들한테 일단 달러를 찍을 때 달러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 찍으면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면 우리나라 걸 사야 돼요? 미국 걸 사야 돼요? 미국 걸 사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주식을 전부 다 미국으로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이때. 근데 일주일 동안 되게 무안했죠. 우리나라 주식 계속 올라갔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그때부터 약간 돈 찍는 거를 예전에는 뭐 파워풀하게 하다가 약간 속도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버냉키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버냉키 입에서 나온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붙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으로 갔으면 하락은 뭐 피한 건 알겠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입니다. 한국에 올라올 때 미국 계속 떨어졌죠. 그건 엄청 무안했죠. 이거 괜히 했나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올해 초까지 미국이 계속 있었습니다. 2013년 5월 13일 이후로 계속 미국에 있어가지고 총 수익률은 30% 가까웠어요. 대신 그때부터 코스피는 뭐 지지부진 혹은 마이너스 7, 8% 정도가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못 하시더라도 말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뭐 계속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신뢰를 몇 번 드렸는데 예를 몇 번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좀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도구는 한 5개 정도만 있으시면 된다. 근데 그 도구가 지금까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도구라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몇 개 준비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신데 뭐 혹시 뭐 궁금하거나 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30년 전 방법으로 30년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이 조총 들고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신은 정말 높이 사지만 죽창으로 대항했다는 거는 이제 학살이었죠. 학살이었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스터디 계속 뭐 재능 기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시고 앞으로 되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도 좀 해볼 거고 역사적으로 뭐 그리스가 왜 저렇게 됐느냐 뭐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더 얘기를 나눌 거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자기가 갖고 계신 거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외로 좀 바빠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실제 열었더니 상태가 더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애도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다 수업료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보험은 좀 이해를 하시는데 투자 부분에서는 전혀 좀 이렇게 그냥 느낌대로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또 자세한 얘기는 혹시 뭐 디프리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카톡 등록해놨다가 연락 주시고 오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소문이 가입하십시오. 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